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안보 지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자, 우리 안보 상황에도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KF-21이 첫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양산에 돌입을 했고 그 양산 결과물로 첫 1호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출고가 된 겁니다.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거대한 스크린이 둘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대한 KF-21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양산기가 저렇게 위용을 드러내면서 등장을 하죠. 순수 우리 기술로 빚어낸 건데 이게 저런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A사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자체 탑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시험 비행을 또 할 때는요, 굉장히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 자, 이게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무려 42개월 동안요. 1,600여 차례 비행 시험을 했는데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봐도 너무 뿌듯한데 공군 출신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근데 김대영 위원, 근데 사실 이 KF-21이 그 어떤 국가보다 그 양산, 빠르게 생산 이거에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년 전에 이 KF-21 체계 개발 시작한다라는 회의에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제기 6대가 만들어져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공군에 배치되는 양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9년이라는 시간만 봤을 때는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꽤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전투기 개발사에 있어서 9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9년이 짧은 거군요. 엄청 짧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시제기 6대가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모든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도 사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 중에 하나고 현재 우리가 베스트셀러로 많이 불리는 F-16만 하더라도 첫 이륙 때 자칫 사고 날 뻔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륙하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지면에 추락할 뻔했는데 그때 조종사가 탁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완전 무결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완전 무결, 정말 완전 무결까지. 그렇죠. 네. 저도 여러 전투기 개발사들을 책으로 보고 실제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 F-35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고 기체가 무거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성 없이 제 시간에 전투기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KF-21이 우리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잠시 뒤면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또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KF-21 이번에 그 도입과 맞물려 있다 그래요. 네,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방한을 하는데요. KF-21과 관련해서 사실 각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거 처음에 같이 좀 개발하자 이러다가 뭐 좀 다소 불미스럽게 중간에도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가 뭐가 자기들이 필요했으니까 공동 개발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고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 그렇다고 이번에 와서 뭐 구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와서 이제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양산 체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구매국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 한번 와서 실제로 이제 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텐데 사실 이 수출 협약을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구체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산 이거를 알린 직후에 곧바로 손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 저거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서 살려 그러는구나.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 이제 다음 달 2일, 내일 모레죠. 이제 한국에 오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뭐 꼭 방산 쪽은 아니지만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방산의 지금 이란 전쟁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다?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산으로 이제 딱 시제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사겠다는 고객,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와준 이 타이밍만 봐도 사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보면은요 정말 압도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이 KF-21 그 아덱스에서
시범 비행할 때 김대영 의원하고 네. 활주로 해서 같이 둘이 손잡고 봤는데 같이 보셨군요. 정말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 비행기가 예. 정말 그 육중한 게 우리도 저런 게 있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빨리 날아가는 거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저희는 늦게 날아가는 거. 비행기가 저렇게 저속으로 기동하면서도 저 형태를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기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 거라니.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KF-21의 지금 양산을 저희가 짚어봤다면 이 K방산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금 한 걸음에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 지금부터는 그 K방산의 매력을 저희가 6회공으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침 저희가 또 하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KF-21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이 얘기가 있어요. 전투기 시장을 바꿀 위협적 게임 체인저.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외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이런 수식어를 달아줬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 한 군데뿐만 아니라 SNS를 찾아보면은 많은 곳에서 하는 게 그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기가 풀리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그 광복 이후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던 국가였어요. 전쟁기념관에 가면 방위성금 헌납기 F4 팬텀 옆에 그 서해오름과 작은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광복 후에 떨어진 추락한 미군 비행기 엔진을 뜯어오고 철판을 두들겨서 비행기 기체를 만들어서 띄운 진짜 작은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비행기가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의 70년 만에 이제 4세대, 4.5세대 전투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모범생이 전학을 왔는데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반에서 한 5등 하겠지 했는데 딱 시험을 치니까 전교 5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가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기종이 F-16과 F-35인데 두 개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두 개에 비해서 F-16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기종이고 그리고 이제 세대도 앞서 있고 그리고 F-35 같은 경우는 좋은 전투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들을 일으켜서 렌탈 서비스 아니냐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KF-21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CNN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찬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한국이 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수출 잠재력이 매우 커졌다라고 하고 F-35보다 저렴하다라는 인도 뉴스까지 저렇게 평가가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정말 속속들이 아는 거는 군사 전문 유튜버들, 이 SNS 하시는 분들만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없겠다 싶은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Can't say that enough.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that has already done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you know,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근데 이현정 센터장, 이렇게 대단하면 지금 인도네시아 얘기 이제 충분히 해본 것 같고 인도네시아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도 러브콜이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가 지금 뭐 우선 순위로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공권,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습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방공무기 이런 게 필요한데 한국이 마침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이러니까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략당하는 걸 보고 제일 놀란 게 폴란드였고 그래서 우리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국 거 써보니까 좋은데 괜찮다. 전투기도 우리 좀 필요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하고 여러 가지 방산 관련해서 좀 협력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지난 25일 날 이제 사천 비행장에서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었잖아요. KF-21. 이때 보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 대사관의 무관들이 거의 총출동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사진 찍고 날아가는 것도 쌍안경으로 막 보면서 뭔가 본국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관련 내용들 했고 사실 주요국의 대사들이 총출동해서 이게 무슨
비행기 한 대 양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미니 방산 전시회인가 이런 그 얘기까지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와, 이 그냥 뭐 조금만 과장을 더 보태면 전 세계가 우리의 KF-21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 아까 폴란드 얘기를 해주셔서 폴란드와 또 아랍에미리트의 그 공군 사령관이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KF-21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보면 이게 지난해 4월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 자 저렇게 KF-21 시대기에 올라타고 시험 비행까지 한 겁니다. 자 보면은 여유롭게 엄지척도 하죠. 저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사실 저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 네. 보통 시제기를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산된 전투기들을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가서 직접 타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폴란드라던가 UAE는 이걸 왜 타봤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제기 6대 자체가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다 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레코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제기들이. 예, 그런 기록들을 이제 보면 저쪽 나라의 그런 고위급 장군들도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시제기를 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예. 뭐 당장 구매는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보통 이게 관심 있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AE나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런 동승 비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KF-21 성능도 확인하고 네.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에 전력화되면 시기를 봐서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도 같이 내놓은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영재 센터장, 각각 나라들마다 이 KF-21에 관심 갖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UAE, 폴란드, 뭐 캐나다 이렇게 찝어주셨으니까 각각 보면 어때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좀 공급선, 구매선 다변화를 꾀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 정부나 군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전문가 중에 정치학 교수인 압둘 카렉 압둘라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저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군의 현대화를 위해 하나의 출처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전이나 뭐 공군기 보유라든가 이런 데서 네. 좀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얽매이다 보면은 이게 좀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뭐 정비 하나 해달라 그래도 좀 시간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특히 또 최근에 프랑스의 라팔도 여기에 좀 개입하는 것 같고요. 우리 뭐 인도네시아도 사실 라팔 쪽에 이미 구매를 시작한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약간의 변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방산 쪽에서도 좀 그걸 돌리는 것 같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기존에 그 우리와 맺어왔던 이제 구매 뭐 지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야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연계가 있고. 캐나다는 역시 잠수함 사업과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 거는 김대영 의원. 예. 이 KF-21 대체 아니 그러면 그 성능만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KF-21을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KF-21의 외형을 보시면 지금 이제 비행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이영종 센터장님이랑 같이 봤었는데 보시면 예. 굉장한 고기동성을 선보이죠. 그리고 외형만 봤을 때는 미국의 F-22 전투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예. 예, 거기다 더해서 뭐 수직 상승, 하드턴 이런 고기동 성능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자 환경을 반영한 전투기라고. 공군, 우리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뜻깊은 전투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경쟁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네. 대비했을 때 새로 만든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점이고 저기 나오고 있지만 최대 무장량 7.7톤에 최대 속력 한 마하 1.8. 사실은 동급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강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성비 측면, 대당 가격 측면에서도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KF-21이 싸고 좋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KF-21을 봤다면 이제 하늘을 봤다면 육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지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천궁2. 이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전쟁에서 굉장히 좀 요격률을 자랑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요격률이 아니 96%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22년도에 UAE가 우리나라와 천궁2 도입 계약을 맺었고 좀 먼저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천궁2가 좀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맹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 그다음에 아부다비 이런 데 배치가 돼 있었는데 아부다비에 있는 이 천궁2 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줬냐? UAE가 사실 패트리어트 도입을 많이 했는데 이 패트리어트를 보호했던 게 천궁2입니다.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포대 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니까 천궁2가 이걸 막아준 거예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대단한 성능을 발휘를 했고 또 한 가지 사진 나오지만 저건 실제로 지금 이제 UAE에 배치돼 있는 모습인데 UAE 잘 보시면 사드 옆에 지금 천궁2가 있죠. 그렇네요. 네, UAE가 또 사드도 구입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2로 이렇게 세 겹의 미사일 요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그야말로 축구에 비하자면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한 게 천궁2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천궁2가 사실 요격률도 요격률이지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드라든가 패트리엇보다 뭐 더 좋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가격도 싼데 성능이 거의 뭐 차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지금 가격 보면은 패트리어트는 약 60억대. 네. 한 발에 60억 정도 하는데 천궁은 15억이니까 한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어떤 분들은 뭐 15억도 비싼 거 아니야?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저 60억짜리를 가지고 만약에 뭐 3천만 원짜리 이런 이란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쏴서 맞춰야 된다 이러면 너무 가성비 좀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도 사실 좀 싼 요격 무기로 하다가 뭐 뚫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어떤 가성비로 일단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급할 때 빨리빨리 잘 만들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또 납기를 좀 잘 중요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게 포대가 천궁2 포대 하나가 4천억입니다. 근데 4년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10개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2개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8개를 지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중동 전쟁이 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그거 좀 어떻게 빨리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장은 좀 어려워 이러니까 그때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3월 8일 날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30발의 요격 미사일 우리 포대는 그렇다 치고 미사일이라도 먼저 줘 이래가지고 싣고 간 적이 있었죠. 진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3월 7일, 8일에 이제 C-17 글로브 마스터, 그러니까 미군이 쓰는 대형 수송기인데 이거를 2차례 보내서 30발의 유도 미사일을 실어 갔고요. 그리고 이게 하역되는 과정을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현지 정치학자 그리고 이제 비공식 정부 고문이 사진을 찍어서 X에 올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30발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 30발이 아니라 3발 달라고 해도 못 줬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대 배치가 일찍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30발이면은 한 개 포대가 교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이고 2발씩 쏜다 그러면 최소한 15, 16 정도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날라오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 숫자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해협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그 비공식 고문 학자가 올려놓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사람의 X는 저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근데 정말 고마우면 사실 무기 말고 뭐 다른 선물도 주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게 이제 UAE가 2,400만 배럴의 석유를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천궁2 배치와
미사일을 빨리 준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우리도 도움을 지금 받은 셈이 이제 된 거였죠. 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 천공투의 그 어떻게 보면 위력을 좀 보고 슬슬 러브콜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일단 UAE 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최근에 또 중동에서 언급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이제 보시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있는데 카타르가 지금 다음 구매 국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카타르도 사드 패트리어트 있는데 천궁 특급의 지대공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에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급하다.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다음 구매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약간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매와 관련된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지까지 봤다면 이제 바다를 슬슬 볼 차례죠. 자, 바다는요. 이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K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인데 세계 최강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다라는 미국 잠수함 전문가의 평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잠수함이 해외에서 무슨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면 필리핀, 캐나다, 호주, 페루, 폴란드까지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데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금 독일이랑 거의 마지막까지 올라가 있죠. 네, 이제 6월 달이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뭐 방위사업청이나 여기 들어보면 반반이다. 그래서 지금 치열한 이런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디젤 잠수함 12척, 지금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이제 개편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던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이 경쟁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장점인 거는 성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MRO, 유지보수 이런 것도 우리 빨리빨리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60조 원의 어떤 잠수함 사업을 따내는 것도 물론이지만 방위 사업, 방산 4대 강국에 완전히 안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60조. 네. 그런데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아니 뭐 잠수함을 보고 이제 살 때는 MRO,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 잠수함의 능력 자체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뭘 보고 지금 빠진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의 중요한 바다가 있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를 지키려면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형실함,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함은 장보고 3 배치 1 이전 배고 지금 캐나다에 제한 중인 거는 배치 2라는 새로운 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배치 2 실제 건조할 때 가서 봤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웬만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 거의 다 봤는데 이렇게 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다른 세계의 지금 경쟁 잠수함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나 뭐 장형실함은 SLBM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밖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류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없는 무장들을 또 갖추고 있고 한 30일 가깝게 자망이나 작전이 가능한 것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과거에 사실 우리 그 시초로 올라가 보면 또 장보고함도 있어요. 근데 이 장보고함 두고서는 우리 이제 잠수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 해군에서 유령에 홀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림팩 훈련 당시에 물론 이제 공격자 측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그 잠수함을 처음 보유한 잠수정 외에 처음 보유한 국가고 림팩에 처음 참전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잠수함, 상륙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귀신처럼 해치우고 사라져 버려서 미 해군 측에서는 이게 무슨 유령 아니야? 잠수함을 아무리 소나로 탐지하고 소나 부위로 잡으려고 해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격침 판정 나오고 이래서 이제 미 해군 측에서 이거 유령이랑 마찬가지 같아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양해군 잠수함 강국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창호, 도산 안창호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 장보고함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개량형이니까 전력도 좀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최초의 제대로 된 잠수함이 이제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잠수함을 들여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건조한 것도 있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완전히 한국화된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사업과 관련돼서 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독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거기다 더해서 보면은 지금 톤수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LBM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무장 자체도 다 국산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장보고함은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무장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잠수함 국산화는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장보고함, 안창모함, 뭐 장영실함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다 짚어봤는데 김대영 의원,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수주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방위사업청은 예. 50대 50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좀 기존의 다른 나라의 잠수함 사업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는 캐나다의 산업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잠수함도 관심이 있지만 각 나라의 산업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잠수함 말고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네. 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국산 잠수함에 독일산 잠수함보다는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산 잠수함은 아직 실물이 없어요. 건조 중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서 해군에 배치되고 또한 이제 또 캐나다 해군이 직접 와서 많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K방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